암호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 공개키, 해시, 맥, 전자소명 이 5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블록 암호 방식과 스트림 암호 방식.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암호 방식은 블록 암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록 암호 방식은 입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128비트면 항상 입력으로는 128비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출력은 몇 비트일까? 128비트입니다. 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28비트를 받아서 128비트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작은 경우, 또 그거보다 큰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암호화를 해야 되냐? 그거와 관련된 것이 암호화 모드입니다. 암호화 모드이고요. 2장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암호화 모드는 메시지를 블록 단위로 나눠서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ECB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ECB 모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평문이 그 챕터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128비트 4개로 쪼개졌다. 쪼개졌으면은 얘를 각각 독립적으로 암호합니다. 이렇게 암호하고 이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키와 알고리즘 같으면 늘 똑같아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다 이거죠. 대부분의 그 암호 알고리즘이 보통 결정적이다. 이 경우 우연히 P1하고 P3가 같으면 뭐 같겠어요? C1하고 C3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암호문을 봤을 때 이 암호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C1의 내용하고 C3 내용이 같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암호화 모드는 이 메시지를 쪼갰을 때 얘와 얘가 우연히 같게 되더라도 C1과 C3가 달라지게끔 하는 암호화 모드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모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22는 안 쓴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암호화 모드들은 암호 알고리즘, 피드백, 단순 연산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암호하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뭔가 어떤 메커니즘을 써서 얘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정보, 또 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니까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르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드백을 사용하더라도 활용하더라도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안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호화 모드를 도입했더니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암호 모드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모드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사용하는 암호화 모드가 충분히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암호 모드를 분석할 때 네 가지 정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암호하기 전에 평문에 오류가 있을 때
암호문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를 살펴보는데,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유사한 평문을 암호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암호한 결과랑 P2의 한 비트만 바꿔요. 한 비트를 0에서 1로 바꾸고 2를 0으로 바꿔. 그럼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22는 어떻게 돼요? 22는 얘하고 얘는 변할까 안 변할까? 22는 안 변하겠죠. 그렇죠? 안 변해요. 얘만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평문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다 같고 얘만 다르면 얘는 비슷한 걸 암호한 거다. 용모만 다르지.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평문이 조금 바뀌었을 때 결과 암호문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겠고, 평문이 달라졌을 때 암호문이 많이 달라져야, 조금만 바뀌었을 때 많이 달라져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요. 암호문 조작. 그리고 이 암호문 조작은 이렇게 암호했는데 얘를 갖고 놀았어요. 얘를 좀 조작을 했어요. 한 비트를 바꿨다. 한 비트를 바꿨다. 그러면은 얘를 복호하게 되면 C1은 제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얘만 장난쳤으니까 얘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얘도 제대로 나오고. 근데 얘는 완전 깨지겠죠. 얘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 시비도. 왜냐하면은 이거를 좀 조작했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 이제 그 복호화했을 때 더 많은 데이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을 조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모드의 사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효율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때 병행 수행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요. 병행 수행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암호 칩을 여러 개 뒀을 때 동시에 암호할 수 있냐, 활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22 모드는 암호 칩이 4개 있으면 이 각각이 독립적인 거니까 각 암호 칩에서 P1, P2, P3, P4를 암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2 모드는 다중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는 것들 중에는 다중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럭 암호 방식은 항상 입력이 128비트가이면 128비트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128비트보다 작다. 작으면 뭘 해야 돼요?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채우기를. 그래서 64비트를 암호해야 된다. 그럼 얘를 128비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64비트에다가 랜덤한 64비트를 추가해서 128비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암호하라면은 결과는 128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푼 다음에 64비트만 자기 걸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64비트를 처리해야 되는지 뭐 72비트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은 복호한 사용자는 채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암호문과 별도로 평문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128비트 주면서 요번에 내가 주는 게 128비트 한 블럭이지만 내가 암호한 데이터는 64비트다. 그러면 복호화를 한 다음에 앞에서 64비트만 취해서 그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크기를 전달하지 않고 채우기란 부분에서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집어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집어넣었을 때. 비트 채우기를 만약 하면 어떤 식으로 채우냐면은 0, 0, 0, 0, 0, 0, 0, 0 하다가 마지막에 1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끝에 있는 0, 0, 0에서 1이 나올 때까지는 채운 데이터로 간주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128비트를 하면 128비트죠. 그쵸? 그러면은 실제 내 데이터가 128비트야. 128비트예요. 그러면은 채우기가 필요 없죠. 채우기가 필요 없어. 그럼 암호에서 줬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하필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요게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 데이터인데 채워진 데이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원래가 요 필요한 블럭보다 같더라도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를 해줘야 돼요. 한 블럭 전체를. 그러니까 채울 필요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로 채워서 줍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주면은 안 채운 게 없는 건데 데이터가 채워진 줄 알고 잘못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이 커질 수 있다. 한 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이게 몇 바이트냐? 8바이트다. 8바이트다. 64비트다. 그러면은 내가 암호할 게 3바이트밖에 없어요. 3바이트면 5바이트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다 55라는 값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랜덤한 데이터로 넣어도 돼요. 아무런 데이터로 넣어도 돼요. 그럼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보고 맨 마지막에 여기 값이 5면 5바이트는 채우기 데이터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만약 채운 게 없으면은 얘를 한 블럭을 채우기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마지막에다가 8을 넣어줘서 한 블럭 전체가 채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울 게 없는데 얘가 우연히 1이거나 2이거나 뭐 이런 값이면은 착각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나눠지더라도 한 블럭을 통으로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채우기는 내가 암호할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작아. 그럼 채워야 되죠. 128비트보다 커도 항상 채우기를 해요. 왜? 맨 마지막 블럭은 완전한 블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블럭이 완전한 블럭일 경우에 이런 방식의 채우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블럭을 통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늘 채우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표준에서는 여기다가 아까는 검은색을 표시했는데 랜덤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7하고 5에서는 여기다가 다 똑같은 값으로 넣어요. 랜덤한 데이터를 넣지 않고 쭉 똑같은 값으로 채워 넣는다. 그래야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채우기는 암호문이 평문보다 커지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암호문은 항상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블럭이 통으로 채워지거나 마지막 블럭이 완전한 블럭이 아니어서 일부 채워지거나 항상 암호문이 평문보다는 커져요. 최대 얼마? 한 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제 고안된 방법이 암호문 훔친 기법입니다. 훔친 기법. 그래서 일반적인 채우기 방식에서는 내가 요만큼 데이터가 있으면 요만큼을 채우기를 합니다. 근데 요 채우는 데이터는
쓸모없는 데이터예요. 추진하는 측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엉뚱한 데이터를 넣어서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뭐, 오, 이렇게 넣든지 채우기를 해서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버리면은 우리가 블럭과 평문의 크기와 블럭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마지막 끝에서 이제 두 개 블럭, P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채워주기를 해야 되죠. 완전한 블럭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채워야 돼요. 근데 요만큼을 채우는데 랜덤한 데이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우냐면은 Pn-1은 완전한 블럭이죠. 그럼 Pn-를 암호화해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완전한 블럭이 나오겠죠. 그럼 이 중에 Cn, Pn과 똑같은 크기만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뭘로 활용해요? 채우기 값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얘 두 개를 위치를 바꿔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는 똑같이 Cn까지만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 때 어떻게 돼? Cn- 풀면 이만큼이 전체가 나오는데 Cn은 요만하면 여기서 요만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풀면 Pn-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도 돼.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은 뭘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암호문과 평문의 크기를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는 불가능해. 내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한 블럭보다 작아버리면 이건 쓸 수 없어요. 최소 한 블럭 이상이 돼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두 블럭 이상이 돼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채우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없어도 되게끔, 추가적으로 안 줘도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랜덤이면 얘도 한 블럭 다 필요한데 얘는 예전 거를 갖다 써요. 결과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붙여서 풀면 얘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이퍼텍스트 스틸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 훔친 건 아닌데 하여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암호문과 평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쓰려 그러면 키가 필요하겠죠. 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암호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암호하고 복호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키 제너레이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키 제너레이터는 뭘 해주는 걸까? 키를 생성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알고리즘, 내가 이제 사용할 알고리즘 이름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트 키 하면은 요 AES에 맞는 뭘 만들어줄까? 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트 어레이로 받아서 찍어보면 이렇게 요 값이라고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생성이 되겠죠.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암호할 때 랜덤하게 키를 생성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생성해 놓은 걸 계속 쓴다 그럼 이 키를 어딘가에는 잘 저장해 놔서 그걸 나중에 또 불러다가 쓰겠죠. 근데 지금 예제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함수 하나에서 키도 만들고 암호화 준비해서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원격에서 만약 할 경우에는 암호화는 앨리스에서 하고 복호화는 밥 저쪽에서 하겠죠. 그럼 둘이 뭘 갖고 있어야 돼?
요 키를,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키 스펙이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에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또 변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해주는 게 키 스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키를 하나 더 전환시킨다. 그 다음에 내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갖고 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Cipher Get Instance 해가지고 AES 이게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뭘까? ECB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암호화 모드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PKCS5 패딩이면은 채우기 방식이에요. 표준에 있는 PKC5 패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알고리즘 그리고 그 모드 채우기 그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주면 그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먼저 암호하기 전에 이니트를 해줘요. 이니트를 해가지고 키 스펙을 주고 키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키를 한번 바꾼 키 스펙을 주고 모드를 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암호할지 복호화를 할지 그 다음에는 이제 do final 또는 뭐 update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트링을 get bytes에서 바이트 어레이로 바꿔서 암호화를 해요. 그럼 암호화를 하면 평문이 지금 이렇게 25 바이트예요. 25 바이트고 이게 AS가 128비트니까 몇 바이트야? 16 바이트예요. 16 바이트인데 암호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32바이트가 됐죠. 얘보다 커졌어요? 같아요. 커졌죠.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요만큼은 채우기가 돼서 PKC5 패딩이라는 걸로 채우기가 돼서 암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init 해가지고 decrypt 모드 해가지고 그 사이퍼 텍스트 이 결과 암호문을 복호화하면은 평문을 얻을 수 있고요. 그 평문을 다시 바이트 어레이를 스트링으로 바꾸면 그대로 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는 This is a secret message라고 하는 문자열을 암호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문자열을 암호하지 않고 요 바이트 어레이를 암호합니다. 근데 이 바이트 어레이는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이 내용이 어때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P1과 P3가 동일한 형태예요. 그래서 평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암호했더니 암호문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한 블럭이 커졌죠. 이것도 왜 그래요? 채우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얘 값하고 얘 값을 한번 보세요. C1과 C3의 값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같으냐면은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 모드로 암호화를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P1하고 P3가 같으면 독립적으로 암호하기 때문에 C1하고 C3가 같아집니다. 같아지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가 있고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나? 얘는 그냥 했고 요 세 번째 함수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냥 한 번에 두 파이널 통 메시지를 두 파이널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넣을 수 있어요. 복호화를. 그때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맨 마지막에 do final이라는 걸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데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통으로 한 번에 다 읽어드릴 수 있고, 작으면, 크면은 그렇게 읽어드리는 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면은 일부 단위별로 읽어드려서 계속 업데이트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럼 걔 나오는 걸 계속 또 별도 파일에다 계속 저장하면은 암호화된 파일이 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단한 것들은 그냥 do final 한 번만 부르는데, 이제 여러 차례 나눠서 하고 싶으면은 업데이트를 계속 부르다가 맨 마지막 거는 do final 한 번 부르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이제 예제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을 주석 처리해 가지고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제별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ECBAS 테스트예요. 그럼 여기에 보통 이제 3-4개 함수 예제들을 넣어놨고, 메인에서 걔네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을 실행해 보면서 뭘 하는 거다를 관찰해 보면은 프로그램 잘하신 분은 금방 뭘 하는 건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요 뒤에 하나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provider라는 게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provider. 그러니까 provider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자바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바를 설치하면 거기에 일부 그 암호 알고리즘들이 구현돼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바가 구현해 놓은 암호 알고리즘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아요.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자바에 없는, 그러니까 표준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에 없는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싶다. 그럼 내가 만들면 안 되고 잘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BC라고 바운시 캐슬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보여드리면 어디 있냐 여기처럼 이렇게 되고 B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바에 들어있는 프로바이더를 쓰는 게 아니라 BC 프로바이더, BC에서 제공해주는 그 라이브러리 그거를 쓰겠다라는 거. 이걸 지금 빼면은 시드 요거는 거기 자바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쓰려면은 이제 이 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특히 자바 11에서 이제 그 9 이상에서 쓰려 그러면은 9 이상부터는 막 모듈 뭐 이상한 게 들어가 가지고 조금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요 안에다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암호화 모드로 돌아와서 이제 좀 ECB 모드, CBC 모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암호화 알고리즘 쪽 자바 라이브러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설명은 되는데 간단히 하면은 얘는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모드예요. PI와 CI를 그러니까 PI 평문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각각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되면 문제점이 평문의 패턴이 어디에 나타나요? 암호문에 나타나겠죠. P1하고 P3가 같으면 C1하고 C3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작하냐면 만약에 C3와 C2를 위치를 바꿔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풀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줄 수도 있고 엉뚱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이 요 것들을 아무거나 바꿔치기 하면 바꾼 위치에서 풀리게 됩니다. 다른 거에 영향을 안 주고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제대로 암호화한 다음에 C3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대로 풀려요. 얘만 그러니까 요거가 뭔가 오류가 생기면은 오류가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선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ECB 모드는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모드 중에 하나가 이제 CBC 모드입니다. Cipher Block Chaining 모드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PI가 암호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뽕 나오는 게 ECB 모드인데 얘는 PI를 암호할 때 PI만 암호하면 늘 똑같은 데이터가 결과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암호할 때 뭔가 다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냐면 이전 암호문을 가져다가 PI와 XOR해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암호한 결과가 C1이면 C1을 이용해서 P2를 암호하고 여기에 이제 C2면 P3는 얘를 갖다가 써서 얘를 암호합니다. 그럼 얘를 암호할 때하고 얘를 암호할 때 같은 데이터에도 사용하는 이 C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얘는 기존에 비해서 어떤 비용이 추가됐나? 뭐만 추가됐어, 비용이? 원래는 그냥 CI equal EK PI죠. 이게 ECB 모드죠. ECB 모드랑 CBC 모드의 차이는 뭐예요? XOR 하는 거 차이죠. 그러니까 XOR 하는 만큼만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 비용이 XOR 하는 만큼만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암호문의 패턴이 평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P1과 P3가 같더라도 C1과 C3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PI를 암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CI-1이 필요해요. 얘가 없으면 얘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P1을 암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P2를 암호해야 되겠고 P2를 암호한 다음에 P3 순차적으로 암호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뭐 AS 칩을 4개 갖고 있어야 해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ECB 모드는 AS 칩이 4개 있으면 각 칩에서 평문 블록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암호해가지고 C1, C2, C3, C4를 한 번에 팍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암호 칩이 4개 있든 8개 있든 한 번에는 뭐만 써요? 하나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다음 걸 암호하려면은 그 이전 암호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는 별로 이게 여기 성능이 순차적으로 계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복호화는 총 모든 메시지를 다 갖고 있으면 뭐 병렬로 수행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쪽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P3는 C2를 쓴다고 치지만 P1은 쓸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C0라는 게 필요합니다. C0. 그러니까 P1은 활용할 게 없으니까 랜덤한 C0가 필요해요. C0.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네 개의 P1부터 P4를 암호화했더니 결과가 C0부터 C5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최대 두 블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블럭이. 얘를 이니셜 벡터 IB라 그러고 얘는 왜 늘어날 수 있을까? C5는. 뭐 때문에? 채우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어요. 채우기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CBC 모드로 암호화하면은 최대 두 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대. 기본적으로 한 블럭이 커지고 채우기 때문에 조금씩 커지는데 채우기는 언제 제일 커져요? 정확히 나눠졌을 때 한 블럭을 통으로 채우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IB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IB 벡터를 만든 다음에 C0로 붙여요. C0에 붙여서 이제 복호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럼 복호하는 사람은 얘를 복호할 때 얘를 쓰죠. 여기처럼 DK C1 XO와 C0 하면 이게 P1이 나와요. C1은 P1 XO와 C0 한 값이니까. XOR은 똑같은 거를 XOR하면 값이 뭐야? XOR은 0이 돼요. 0하고 뭐를 XOR하면 그 값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OR C0 하면 요 두 개는 0이 되고 P1과 0은 P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할 때 XOR 연산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 암호할 때 K 해서 C 그러면 C는 C에다 K 하면 이게 뭐가 될까? M이 되죠. 그렇죠? 왜? 얘는 M, X와 K니까 이 두 개가 상쇄돼서 M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XOR을 이용한 암호화예요. XOR을 이용한 암호화. 그래서 CBC 모드는 평문 블럭을 암호화할 때 이전 암호문 블럭을 활용한다. 이 이전 암호문 블럭을 활용하다 보니까 P1은 활용할 게 없어. 그래서 랜덤한 한 블럭을 활용한다. 그리고 걔를 뭐라 그래요? Initialization Vector, IB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병행 수행을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ECB보다는 좋아. 왜 좋냐? 얘는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P1하고 P3가 같더라도 C1과 C3는 절대 안 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IB가 필요해요. IB. 요 CBC 모드의 특징은 잠깐 쉬었다가